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18년 5월 8일 어버이날이죠. 네, 고품격 부동산 토크쇼 부동산 별별스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 한 주간의 부동산 이슈를 다루는 부동산 별별 이슈 한번 진행해 볼 텐데요. 일단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야기부터 한번 간단하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입주 물량이 많이 늘어서 역전세난이 시작됐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변화가 좀 있다고요, 소장님?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네. 흐름 자체는 네. 조금 주춤한 모양이 역력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네. 거래량도 급감하고 있고. 그렇죠. 근데 지금이 뭐 이사철은 아니기 때문에 전통적인 비수기라고 비수기이기 하는, 때문에 네. 뭐 지금 네. 집 구하러 다니는 사람들도 없고 네. 부동산 가보면 이렇게 다들 졸고 있어. 그러니까 이 문의도 없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조금 그러니까 과거에는 매매가 좀 움직이니까 그렇죠. 매매는 뭐 이사철이 따로 없으니까 투자하려는 분들 움직이다가 이제 좀 전체적으로 소강 상태 매매는 인 것 같고 네. 전세마저도 이제 이사철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주춤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조용한 말 그대로 부동산에 전화가 막 빗발치고 불처럼 울려야지 시끄러운데 이 뭔가 있는데 그것도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사실 의기소침 표현이 좀 맞나 모르겠는데 좀 지역별로 이제 그런 모양새가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이제 그러면서 또 언론에서 요새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두 달 전만 하더라도 지금 집 안 사면 난리 나요. 뭐 계속 빨간 그래프 불 들어오는 그래프들 보여주면서 집 사야 됩니다라는 뉘앙스의 집값이 얼마가 올랐네요라고 막 떠들썩하게 하던 언론들이 네. 갑자기 얼굴을 싹 바꿔서 거래가 급감하며 뭐 하락하는 모습으로 조금 약간 진정되는 국면으로 가며 전세 가격들이 역전세가 나며 이제 그런 얘기들이 이제 나왔었죠. 나오면서 좀 분위기가 반전되는 모습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전세 물량이 많이 나옴으로 인해서 전세 가격이 하락되고 부동산 가격이 뭐 과거와 같은 허랑은 아닐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통해서 보통 우리가 지난주에 또 이런 얘기 드렸죠. 왜 갭 투자하신 분들, 네. 그래서 전세 계약 기간 연장, 그다음에 잔금 치는 거에 대한 어려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드렸는데 이런 전세 입주 물량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그 강남 중심으로 해서 재건축 이주 수요들이 이제 풀려 나오게 되면 어느 정도 소진될 것으로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네. 이제 저도 저희 부모님 집이 네네. 소위 말하는 이제 강남은 아니지만 네. 강남 인근에 있는 네. 집이 있는데 올 8월이 전세 만기예요. 만기라서 되게 스트레스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임차인을 제때 임대보증금을 돌려드려야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5월이면 이르긴 하지만 넌지시 여쭤봤어. 계실 거냐, 이사 혹시 가실 거냐 그랬더니 이분도 강남 쪽에 있는 그 입주 물량들 네. 거기에 이사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사를 갈 거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쿠 계속 계시면 신경 안 써도 되고 좋았는데 네. 결국 이제 빼드려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제 부동산에다가 일찌감치 전세급 많이 안 받아도 되니까 제발 좀 빼달라. 빨리 최우선으로 빨리 빼주세요. 임대부터 빨리 빼주세요. 왜냐하면 강남권의 입주 물량들도 계속 있을 거고 송파 같은 경우도 그렇고 크죠. 예. 네. 그리고 이제 사실 그 지역 인근에도 입주 물량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 집이 있는 인근에도. 네. 근데 얘기해 주세요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 날 바로 연락 왔어요. 계약하겠다고. 오, 다행이다. 얘기하고 다음 날 계약한다 그래서 가계약금 들어왔어요. 오. 이게 뭐 되려고 하니까 그리고 생각했던 금액보다 괜찮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가격도 싸게 해도 된다 그랬는데 부동산 사장님이 조금 잘 받아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고 문자 보내고 해서 진행을 했는데 해약 들어왔어요. 해약 들어왔어. 아무튼 그래서 다시 놔야 되는 상황인 건데,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 이 지금 블로그에는 사실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어제 전화 와서 해약하자 그래서 새로 새해 맞춰지면 보증금 계약금
보내주신 거 돌려드릴게요. 뭐 이렇게 얘기를 전해드렸는데 음. 이제 구하신 분이 누구냐면 재건축 이주로 음. 이주 계획이 잡혀 있는 단지 분들이 이제 일찍 움직이시는군요. 벌써.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보통 이제 우리가 재건축 이주 얘기할 때 네. 얘기했던 데가 서초에 뭐 1, 2 사주고 뭐 1단지 1, 2 사주고 뭐 그다음 신반포 3차 경남 한신 사지구 뭐 이런 식으로 아파트 단지들만 얘기를 했는데요. 생각해 보니까 방배동에 재건축 단지들도 이주할 때가 되게 많아요. 13구역, 그렇죠. 5구역 단지들 다 있잖아요. 맞죠. 그리고 어느 정도 네. 다 돈들이 있으신 분들이 있는 지역이라서 그렇죠. 인근 지역에 영향을 끼칠 때라서 그래서 이게 이주 물량이 단순히 그런 우리가 언론에서 계속 봐왔던 그런 대단지 재건축 아파트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 이주도 물량이 어느 정도 있구나. 이게 이 멸실 수요가 하나의 임대 시장의 변수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렇죠. 예. 아파트 재건축 말고 이제 단독주택 재건축이라고 조금 독특한 지금 사라진 예. 네 그러한 것들이 지금 서초구에 굉장히 큰 세대가 또 이주를 또 스트레스가 제기하고 많아요. 있거든요. 다. 예. 근데 뭐 사실 작년부터 이주한다고 얘기는 있었어요. 근데 이제 늘어져서 이제 네. 올해 이주를 하겠다라고 이제 이주계획 발표는 됐는데 또 지켜봐야죠. 그렇죠. 제대로, 예. 제대로 그러니까 사실 이주가 될지는. 그것도 문제인 네. 거예요. 이주 계획이 세워진다 그래서 바로 이주를 할지 좀 네. 늘어질지 이런 부분도 그러니까 싸게라도 얼른 나갔으면 좋겠는데 그래야 다리 뻗고 자지. 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 자체가 지금 현재 좀 굉장히 좀 조용한, 안정적인 시기에 접어들었고요. 전세 가격도 물량이 많이 공급된 관계로 이제 하락에 대한 압박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가운데 역전세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현재 이주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대기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올 중반기 하반기에 풀리게 되면 현재 나오고 있는 전세 대란에 대한 부분들은 대부분 다 소강 상태로 접어들지 않을까. 그러니까 너무 역전세 난에 대한 우려 네. 대비는 해야겠지만 돈은 만들어 놔야겠지만 변수구나 이게. 그게 방송에서 얘기하던 걸 실제로 느끼니까 좀 놀랐어. 이게 딱 계약까지 착 이루어졌으면 좀 더 세게 말할 수 있는데 해약이 들어와서 그 해약이 들어온 이유도 보니까 인근 지역을 떠나기가 오랫동안 살아오셔서 기왕이면 동네 주변에 찾겠다고 뭐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실제 재건축 지역에 오래 거주하셨던 분들이 타 지역으로 이사 너무 가는 거 멀리 쉽지 가기 않아요. 힘들어요. 맞아요. 그건 뭐 돈에 맞춰서 이사 가시는 분들은 종종 있지만 여력이 된다 그러면 그냥 계속 그 인근에 살고 싶어 하시죠. 뭐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뭐 말씀하시는 것들 보면 어떤 뭐 같이 만났던 사람들의 어떤 유대관계, 인적 네트워크도 인적 네트워크. 끊기고 너무 멀리 가는 게 엄청 부담스러워하셔서 다시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종교적인 영향도 좀 미치더라고요. 교회 다니시는 교회 그럴 다니시는 수도 분들, 있죠. 뭐 네. 천주교 다니시는 분들 이런 성당, 분들은 또 가까이 거기서 다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거의 수다식으로 가네. 오늘 방송. 원래 그런가요? 원래 별별 시다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딱 맞는 것 같아요. 네, 별별 시다. 자, 좋습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재밌는 이슈예요. 개인적으로는 좀 쇼킹하기도 하고 재미있기도 하고 그래요. 사실 분양 대행 사실상 금지됐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분양을 전부 다 일개 연기시켜야 되는 상황까지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간략하게 요약을 좀 드리자면 건설업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자만이 분양 대행을 할 수 있다. 만약에 건설업 면허가 없는 사람이 하게 되면 6개월간 영업 정지를 내리겠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런 면허가 없는 사람들이 분양 대행업을 영위를 하게 되면서 심각한 시장의 왜곡, 그다음에 불법, 또 위법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자꾸 드러나게 되니까 아무래도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어느 정도 규제를 좀 하려고 하는데 이게 사실 2007년부터 그렇게 하도록 법은 돼 있었다고. 제가
전혀 얘기를 해요. 뭐 사실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분양을 누가 해야 되는지 이거를 네네. 우리 같은 일반인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그거는 뭐 당사자들이나 뭐 예를 들어 행정기관이나 음. 뭐 그 건설회사나 이런 쪽이나 알겠죠. 근데 이제 제가 실무적으로 경험해 왔던, 그러니까 실무적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고 그냥 분양 보통 이제 하는 걸 보면 건설회사, 집 짓는 건설회사가 그렇죠. 있고 그 건설회사의 땅 주인, 시행사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건설회사가 분양하는 현장들도 너무 많고 하고 하니까 기왕이면 잘 팔 수 있는 말 그대로 분양을 잘하는 분양 전문가. 우리 집 잘 짓는 사람이 물건을 잘 팔 수 있는 것까지는 아닐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건은 진짜 잘 파는 사람한테 의뢰를 해서 우리 물건 좀 팔아줘. 그게 소위 말하는 분양 대행사고. 네. 분양 대행사는 우리가 잘 팔 수는 있는데 홍보는 잘 못하겠으니 홍보는 좀 니네가 맡아줘. 네. 그래서 홍보대 이렇게 보통 이제 업무들이 이렇게 분산되고 소위 말해서 아웃소싱들을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해왔고 그래서 잘 나가는 분양 대행사들이 뭐 어디 현장 맡아서 분양하고 이제 이것들을 이제까지 계속 보아왔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분양 모델하우스 가면 저 아저씨 여기 또 와 있네. 이 회사에서 또 분양 맡았네. 뭐 이제 사실 이제 그 정도 알 수 있었던 그런 거였는데 근데 분양하는 대행사가 뭐 건설업 면허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은 저도 이번에 기사 저도 나오면서 알았어요. 저도 예. 이제 알았어요. 근데 네. 기사 내용을 보니까 강남에 뭐 3월달에 분양했던 아파트 단지들의 내역들을 조사해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건설업 면허가 없는 데가 분양 대행을 했고 이게 법률적으로 따져봤더니 위반이더라.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을 강하게 체크하겠다라고 이제 나온 거죠. 결국 뭐냐면 이제까지 해오던 분양 대행사가 분양을 해오고 건설회사는 위탁해서 이렇게 해오던 그 판이 싹 바뀐 거죠 지금. 한 방에 엎어진 거예요 지금. 밥그릇이 그냥 다 엎어진 거예요. 그러면 왜 이걸 그랬을까? 사실 왜 그랬을까를 생각을 해보는데 이게 사실 문제는 있어요. 저는 뭐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옛날에 뭐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죽통 작업. 들어보셨어요? 아니, 뭐 몰라요. 어디 쪽에서 얘기했다. 근데 죽은 통장 작업, 뭐 죽통 작업 그건가 아무튼 그래서 일부러 당첨이 안 되는 거 만들어서 뒤로 이렇게 돈 받아서 팔기도 하고 뭐 그런 거.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요새는 미분양이란 게 없고 그렇긴 하지만 과거에 이제 저도 미분양이 있나 싶어서 모델하우스 갔을 때 네. 분양 모델하우스 미분양을 보러 갔는데 음. 모델하우스에 있는 분이 프리미엄을 다 줘야지 받을 수 있다. 근데 그게 이제 누가 분양권 전매하는 그런 물건이 아니라 네. 뭐 분양 사무소에 미분양 나 있던 것들 중에 뭐 층 좋은 거 이런 것들을 그런 것을 저도 얘기를 들었던 경험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떤 부정하게 미분양물들을 뭐 그 분양 대행사가 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제재를 하고자 한 건지 지금 뭐 그런 게 없잖아 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런 건지 그러면 결국은 그걸 갖다가 분양 대행사가 중간에 하는 건 분양 대행사는 어떻게 보면 아웃소싱이고 건설 회사가 한 게 아니라 꼬리 자르기를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아 이거는 분양 대행사가 한 거고 우리 우리하고는 몰랐어요. 상관없다. 우리가 그렇죠. 우리는 얘네 나쁜 놈들이네요. 이렇게 해서 꼬리 자르기 건설회사가 해버리면 사실은 빠져나갈 수 있으니까 아예 더 정부에서 이걸 갖다 지금 그 카드를 딱 꺼내서 하지 말아라, 니네가 직접 해라라고 하는 거는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그냥 예시 사례일 뿐이고 네. 그런 일말의 어떤 가능성을 딱 차단해서 건설회사 니네가 책임지고 깔끔하게 분양해라.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분양을 했는데 그런 좀 전과 같은 그런 부정한 방법들이 나온다면 니네가 책임질 각오해. 뭐 어떤 그런 책임을 지우기 위한 어떤 시그널을 주기 위한 게 아닌가. 그렇죠. 저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맞아요. 시기적으로. 일단 저도 개인적으로 조금 들여다 보면 그래요. 일단 법으로 원칙이라는 걸 만들어져 있지만 그게 100%다 시장에서 실제 적용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 분양 대행에 관련된 부분도 과연 그런 부분 아니겠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일단 대표적으로 분양이라고 하는 어떤 일련의 법률 행위는 그 대리권을 가지고 진행하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어서 사실 중개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그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고, 문제는 그 대리권을 누가 가질 수 있느냐. 다시 얘기하면 건설의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리권을 가질 수 있다. 다시 얘기하면 아무나 대리권을 수행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 책임질 수 있는 자가 대리권을 수행해야 한다라는 부분인데 이게 현장에 가보면 재밌는 게 또 있어요. 아까 우리 죽통작업 말씀하셨다시피 미분양분하고요 미계약분하고는 이게 또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미분양이다라고 얘기하면 말 그대로 청약에 미달이 됐다는 뜻이에요. 미분양이 되면 이게 시장에 오는 여파가 장난이 아닙니다. 아 여긴 미분양된 아파트, 미분양된 안 좋은 느낌. 굉장히 안 좋죠. 굉장히 안 좋아요. 물론 뭐 여러 가지 입지가 빠지거나 분양가가 굉장히 높거나 어떤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때문에 미분양이 난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사실 분양 대행사는 그래서 사전부터 이 미분양이라는 것을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방지하고자 일단은 당첨이 되든 안 되든 중요하지 않고 일단 뭐부터 통장부터 밀어 넣는 거죠. 그래서 미분양이라는 걸 안 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계약이 안 나오잖아요. 당연히 당첨자가 아니니까 합법적인 정당한 당첨자가 아니니까 그러면 이제 미분양은 아니고 미계약을 하게 된 거죠. 이제 미계약을 했다라고 얘기하면 이게 달라져요. 그때부터는 그때 이제 미계약분부터는 경우에 따라서 사전에 이제 풀죠. 물량을 풀어서 일단 관심 있는 사람들이 선점할 수 있게끔 이렇게 풀어줍니다. 보통 이제 여기서 더 나가면 안 되는데. 근데 이게 서울에서는 사실 쉽지 않은 얘기인 것 같고 아니에요. 서울에서도 서울도 그래요. 많아요. 네, 서울도 많아요. 그래서 소규모로 지어진데 경기가 안 좋을 때 뭐 이럴 때 많이 사용되는 방법들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결국 그걸 갖다가 그러니까 분양 대행사가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그러니까 뼈대는 맞는 것 같아요. 건설회사 니네가 책임져라. 근데 전 개인적으로 또 이런 생각이 네. 들어요. 건설회사가 분양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는 건설한 면허를 갖고 있는 자가 하라라는 얘기. 다시 얘기하면 건설한 면허라는 게 이제 종합건설회사를 만들 수 있는 어떤 일정 조건의 자본금 규모, 그다음에 전문 인력 규모 이런 것들을 갖춘 자들이 분양도 해라라는 얘기인데 등록하면 되거든요. 등록하기가 그렇게 쉽나? 그거 저게 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뭐예요? 업력이 있어야지. 업력이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업력이 있는 법인을 따로 거래를 해요. 네. 업력이 있는 일정 부분 업력이 있는 법인들을 따로 거래를 해서. 근데 기사 보니까 지금 그래서 지금 그거 나오고 나서부터 네. 지금 말 그대로 잘 나가는 좀 규모 있는 분양 대행사들이 이제 건설업 면허 취득하려고 그렇죠. 지금 한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결국 그게 안 되면 일부는 뭐 건설회사가 직접 하는 형태로 갈 거고 일부는 건설회사는 직접 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요. 네. 건설회사 말씀하셨듯이 전문 영역이 다르거든. 그리고 소장님 얘기 다 하셨어요. 꼬리 자르기를 해야 되거든 이거. 잘못하면 후폭풍 들어오는데. 네, 분양 대행사는 진짜 말 그대로 건설업에 비하면 영세하기가 그지 없는 그런 그렇죠. 단체죠. 분양 대행사는 직원도 그렇게 안 많고 그렇죠, 네. 그렇죠. 보통 다 그 안에 상담사들도 다 외부 계약직 그래서 대부분 다 임원들이 이또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이게 분양도 이제 나름대로 깊이 들어가면 뭐 대충 아시지만 뭐 기획 분양, 뭐 때 분양, 뭐 하여튼 종류가 되게 많아요. 우리가 느끼기에 과연 저 분양 현장은 어떤 형태의 분양을 진행하는가 이런 부분들도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재밌는 형태들인데 결국 마지막으로 가면 이제 다 달라붙죠. 한 개의 분양 대행사만 진행하는 게 아니라 시중에 있는 모든 분양 대행사가 다 달라붙어서 진행하는 케이스들이 좀 있어요. 그다음에 또 재밌는 게 분양 경기하고 부동산 경기하고 분양 대행 수수료는 반비례 관계인가? 그렇죠. 네. 예, 경기가 좋을 때는 수수료 얼마 안 줘도 잘 맞아, 되니까 맞아. 되고 네. 경기가 안 좋으면 수수료가 올라가죠. 맞아. 뭐 경기 좋을 때 아파트 분양하면 뭐 50만 원, 100만 원 줬대요. 얘기 들어보면. 근데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지면 5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물론 더 올라가는 것도 봤어요. 그래 아파트가. 네. 그래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분양 경기하고 부동산 경기하고 분양 수수료는 또 반비례 관계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을 때 살아남는 분양 대행사들이 결국은 기회를 잡아서 큰 분양사로 급속도로 보통 성장하는. 분양 대행사 잘 크면 그
잘 파는 거를 많이 해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양 대행사들이 잘 파는 업무를 해보다가 이제 그거 돈 벌어가지고 그렇죠. 이걸 사서 팔면 잘 팔겠다 해서 시행사로 시행사로 성장하고, 넘어가죠. 예, 하죠. 네. 예. 그렇게 해서 성장한 시행사들이 지금 현재 건설업 면허도 갖고 있으면서 그렇죠. 건축도 하고 있는 기사 시공도 하고 보니까 있는, 몇 군데 네. 없대요. 맞아요. 예, 그래서 실제로 지금 상황이 시장에 분양 공백이 생길 수도 있겠다라고 우려를 하는 게 네.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분양 대행사가 몇 군데 없어서 당장은 그 수요들을 이제 지금 사실 올해도 밀어내야 될 분양 현장들이 되게 많은데 할 수 있겠냐? 뭐 어떤 식으로 협의점을 찾아서 그냥 말 그대로 밀어붙일 건지 뭐 등록을 하겠죠, 다들. 당장 5월 달쯤 6월 선거 전에 네. 분양할 물량들 많은데 일단 그 부분들은 일정 부분 분양 연기가 불가피하겠지만 조금 한 4개월, 5개월이라는 기간만 두고 보더라도 나머지는 다 등록할 것 같아요. 네. 뭐 아무튼 뜻 자체는 네. 뭐 큰 어떤 돈 들어가는 게 뜻인지는 잘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좀 들어요. 예. 분양 대행사가 사고를 치면 그 동안에는 뭐 어떤 제재를 하거나 또는 책임을 물을 뭐 이런 계제가 없었습니다만 이제 건설업 면허가 있는 자가 분양 대행사를 하게 하면 적어도 사고 친 분양 대행사가 6개월 내에는 또 다른 분양을 못 하게 영업 정지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딱 보면 좋은 것 같아요. 일정 부분 규제책이죠.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책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또 찾아보다 재밌는 거 발견했어요. 부가세. 부가세에 대한 부분 발견했어요. 무슨 부가세요? 보니까 지식인에 보니까 분양하는 거는 부가세를 납부를 하나요? 그 원래 부가세는 규모에 따라 달라요. 네. 공유주택 규모 이하는 없고 음. 공유주택 규모 초과나 상가 건물 등은 부가세 있고 부동산은 원래 그런데 일단은 보통 우리가 거래를 할 때 뭐 부가세를 포괄양수도 네. 그래서 매매를 할 때는 줬다 받은 거를 그냥 한 방에 처리를 해서 포괄양수도 그래서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고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얘기 나오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더라고요. 나는 포괄양수도 하고 싶은데 부가세 왜 내냐는 거지. 나중에 사업자 등록해서 환급 받을 건데 내고 싶지 않다. 이런 식의 얘기들이 참 많더라고요. 네, 내야죠. 뭐 할 때? 분양 받을 때, 분양 아파트 대금 납입할 때 그러니까 그게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토지는 부가세가 없어요. 없죠. 국민주택 규모 이하는 부가세가 없어요. 완벽할... 국민주택 규모 초과만 있어요. 네네. 예, 그래서 원래 재개발 재건축할 때 공사비 책정할 때도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정부가 부가세 안 받아요. 없어요. 그래서 국민주택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있고요. 건축비에 부가세 따로 붙어요. 토지는 없어. 토지에는 부가세가 없는 원래 거죠. 없죠. 예, 네. 상가 건물 등은 당연히 건물 제한이니까 부가세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토지는 없어. 예, 토지는 없어요. 상가 국민주택 규모 상가도. 이하는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 공급계약서 이런 거에 보면 부가세 다 나와요. 그러니까 85제곱미터 초과하는 거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은 부가세 부분에 대해서 뭐 이때 뭐 여러 가지 뭐 변호사도 답변하고 뭐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은 부가세는 분양 그 공급계약서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확인하시는 게 맞고요. 그 납입되는 분양대금 회차가 있잖아요. 1차, 2차, 3차 부가세가 포함돼서 나가죠. 납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나중에 사업자 등록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게 되면 그때 가서 환급 받으시면 된다. 임대사업자를 내면 국민주택 규모 초과는 매입세액 공제처럼 할 수 있다 그 얘기네요? 아니야 그런 뜻이 아니고 그건 아니고. 아주 기초적인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아주 기초적인 얘기. 아주 기초 이해를 잘 기초. 네. 분양을 받으면 부가세 낸다고. 근데 부가세 냈다가 받는다고. 그러니까 안 내고 안 받는 게 안 내고 안 받는 게 아니라 내고 받아야 된다고. 돌려받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차가 사용하면 못 받고 물론이죠. 사업자 등록을 하면. 사업자 등록을 내면 받을 수 있다. 자기가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할 건데, 사업자 등록을 할 건데, 그거는 또는 일반 과세로 사업자를 해야지. 그렇죠. 그러면- 또는 사업자 등록이 있는데 네. 안 내겠다 이거죠. 네, 안 내겠다 이거예요. 안 내도 오케이. 되죠. 네, 그게 네.
아니 아무튼 뭐가 또 비밀이 있어요? 아니 그 쉽지 않을 거예요. 원래 안 돼, 자가용 살 때도 사업자로 안 돼, 사면 안 돼. 매입세 공제가 안 돼요. 그랬던 안 것 돼, 안 돼. 같은데. 예.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분양에 관련된 부분을 보실 때는 부가세라는 부분들이 추가로 언급될 수 있다라는 부분 확인하시고 공급 계약서를 통해서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부가세는 납부한 후에 돌려받으셔야 된다라는 거. 부가세에 대한 부분들이 잘못 이렇게 저희가 될 일이 가능성이 굉장히 없고요. 그다음에 대부분 다 이런 부분들은 분양하기 전에 이제 허가 받을 때, 분양 허가 받을 때 그때 다 통과되는 부분들이라서 검수받는 부분들이라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분양 대행에 관련된 얘기 한번 해봤고요. 그럼 마지막 하나 빌라 이런 거는 상관없는 거죠? 잘 모르겠어요. 이게 면허 네. 이 빌라가 보통 대규모로는 안 근데 지으니까. 빌라는 건설한 면허가 없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빌라 바뀐다는 건설업 얘기는 면허가 있었지만 할 수 있는 지을 수 네. 있는 세대수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보통 이제 면허 갖고 안 지어도 되는 소규모들이니까 그런 것 같고 정확하게 이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네. 뭐 청약에 따라서 분양해야 되는 것들 이런 규모들을 정해놓고 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뭐 빌라까지 뭐 하기에는 그렇죠. 안 그래도 안 팔리는데. 네. 예. 자, 그래서 좀 큰 규모의 상가 아파트, 오피스텔 뭐 이런 쪽이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보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서 분양 대행에 관련된 이야기 한번 마무리 짓고요. 네, 세 번째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 단지 신청을 많이 했는데 예상보다 많이 선정이 됐다고. 그러니까 이 네. 서울형 리모델링이 이게 지금 보면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게 정비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는 말 그대로 주택이 노후하거나 막 이렇게 기반 시설도 열악한 지역들을 싹 철거하고 새로 집을 짓는 이런 정비 사업이 있는 반면에 리모델링은 그게 아니라 조금 잘 고치자. 잘 고치는데 배관이 너무 낡았어. 배관 고치자. 외관이 너무 비가 새. 외관 좀 보수하자. 이런 관점에서 출발하는데 기왕하는 거 털어낼 거 외관 벽 좀 털어내고 한층 올리자. 또는 옆으로 공간이 있으니까 늘리자. 이제 이런 식으로 말 그대로 리모델링 하는 관점에서 출발하는 거라서 이 법 자체가 다르거든요. 다르죠. 네, 법 자체가 다른데 이제 이걸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수직으로 늘리게 되면 세대수가 늘어나죠. 그렇죠. 수평으로도 공간 더 있으면 세대수가 늘어날 수도 있어요. 또는 면적이 늘어날 수도 있고. 면적이 늘어나죠. 입주민 커뮤니티 시설이야 이런 것도 늘어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밀도를 건드리게 돼요. 100세대짜리 아파트가 110세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자면 그러면 이게 단순히 집을 세대수를 늘린다라고 하면 그냥 해서는 안 되고 그 밀도를 건드리는 거니까 좀 계획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 서울시에서 리모델링 기본 계획이란 걸 수립했거든요. 관리를 그리고 이제 이 정비 사업 이 우리나라 도시 계획을 보면 도시의 흐름을 보면 70년대, 80년대 아파트들 짓기 시작해서 90년대부터는 기술도 좋아졌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또 5대 신도시 200만 원 건설한다 그래서 중층 아파트를 되게 빽빽하게 밀도 있게 많이 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80년대 산 아파트랑 90년대 산 아파트랑 조금 질이 달라요. 아니, 질이 다르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러니까 80년대 산 아파트는 조금 고즈넉하게 넉넉하게 용적률을 낮게 지었다라고 하면 90년대부터는 주택을 많이 공급해서 주거 난을 좀 해결해야 됐었기 때문에 진짜 성냥갑이라는 표현처럼 빽빽하게 많이 딱 이렇게 가로 세로 남양 동양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지었었죠. 근데 80년대 아파트들은 그래도 좀 용적률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 도시계획하에서 집을 정비를 한다 생각하면 헐고 새로 지을 가능성이 있는데 90년대 산 이제 지금 90년대 산 아파트들이 30년 이제 도래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되면 이 아파트들도 정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정비를 할 것이냐. 근데 재건축을 하고자 하니까
이게 재건축 수지 타산이 맞는 단지도 있겠지만 안 맞는 안 맞는 단지들도 단지도 되게 있죠. 많아요. 그리고 90년대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서울에 아파트 형태의 주택 공급들이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관리해야 된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재개발, 도시환경 정비 사업, 재건축 기본 계획을 수립했다고 하면 앞으로는 이렇게 지어진 기존의 아파트들도 어떻게 잘 관리할 것이냐 서울시 차원에서 관리를 하겠다라고 세운 게 이제 서울시 리모델링 기본 계획이고요. 맞아요. 이제 네. 이거에 따라서 리모델링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에 대해서 아주 큰 집들 50평형 리모델링 할 때는 요새는 50평형이 별로 수요가 없으니 세대 분리형으로 쪼갤 수 있으면 분리형 리모델링도 하세요. 타입으로 유형을 정해주고 이 여기는 지금 밖에 상가나 이런 부분들 또는 네. 주차장을 이렇게 만들게 되면 주변이랑 같이 활용할 수 있는데 그런 식으로 공공하고 맞물려서 공공에다 일부 기부 체납하고 인센티브를 받는 형태로 리모델링하는 형태 것도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식. 그러니까 여러 가지 유형. 서울시에서 제안하는 여러 가지 유형들을 만들었거든요. 이제 이 유형에 따라서 항상 그렇잖아요. 처음 시도해도 보는 거니까 우리가 시범으로. 처음 길을 가면 어떻게 가야 되는지 잘 모르지만 옆에 누가 해놓은 거 보면 저거 보고 따라서 하면 좀 쉽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시범 사업들을 하는데 그래서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 사업을 하는데 이제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 사업 할 때니까 리모델링 관심 있는 아파트들 지원하세요 했어요. 그랬는데 엄청나게 많이 지원을 했대요. 그렇죠. 22개소 정도가 지원을 했고 이제 서울시는 이게 시범 사업이니까 하나의 유형만 정해주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보고 따라서 하게끔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이 무슨 아파트 여기처럼 하시면 돼. 여기는 여기처럼 하시면 돼. 이 모델을 만들어줘야 되는 건데 막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시가 지금 이제 그것 중에서 원래 한 5개 정도를 신청한 데 중에 5개 정도를 지정한다 그랬는데 조금 더 지정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다만 조금 한 6월 말 정도에 선정을 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2개 아파트들이 선정한 단지들을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왜요? 여기가 벌써 리모델링을 추진한단 말이야? 할 만한 좀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리모델링 하는 단지들이 이제까지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리모델링 아파트들이 있었어요. 있긴 있었죠. 뭐 동부이촌동의 수정 아파트나 현석동에 있는 호수 아파트나 이런 데들이 또 그 리모델링을 해서 아파트가 됐어요. 뭐 당산 그 양평동 평화 아파트 이런 데들 리모델링 했는데 규모가 생각보다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막 대단지 아파트 이런 개념이 아니라 리모델링이 끝나도 좀 소규모 아파트 이런 개념이었거든요. 그래서 리모델링이 정말 좋다. 이제 그런 느낌이 사실 확 와닿지 않는 건 사실이었는데 그렇죠. 요번에 이제 신청한 단지들 보면 좀 규모 있는 단지들도 있고 그 지역에서 말 그대로 좀 괜찮은 아파트들도 있고 그래서 여기가 리모델링이 되면 어떤 모습이 될까 되게 기대되는 그런 단지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과가 되게 궁금해요. 이런 내용들이 한편으로는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꼭 재건축 규제가 본격화돼서 뭐 피크점을 다르면 꼭 나오는 게 리모델링이다. 항상 그랬어요. 그렇죠? 그것도 보면 그러니까 재건축에 규제가 많이 생겨서 지금 당장 재건축은 제가 최근에 재개발 구역들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에 남아 있는 재개발 구역들을 정리를 해보고 있는데 재건축 구역은 사실 정리를 안 하고 있어요. 할까 말까 고민 중이긴 한데 지금 안 해도 될 것 같아. 왜? 재건축은 투자하고 싶어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재건축 부담금 문제도 지금 안 풀렸기 때문에 매수자 입장에서 주저할 수밖에 없지만 두 번째는 투기과열지구내 재건축 같은 경우는 조합원지 금지 규정이 있기 때문에 살 수도 없어. 그러니까 뭐 투자할 수도 없고 하려면 2년 전에 했어야지. 그러니까 지금 정리하는 게 아직까지는 큰 실익이 없다 싶어서 시간 두고 나중에 천천히 일단 재개발 먼저 정리한다 해서 지금 보고 있는 건데 이제 재건축이 이런 식으로 규제가 많으니까 재건축 우리 한번 해볼까 생각했던 재건축 단지들이 그냥 우리 리모델링 가자. 리모델링은 용적률 부분에서도 훨씬 자유롭고 재건축에 비해서 그러니까 면적 늘어나는 범위 내에서 용적률 크게 상관없이 늘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중소형 단지들 같은 경우는 확실히 리모델링이 면적 평형 늘리는 데는 좋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라든가 뭐 행위 제한도 없죠. 거래 제한 뭐
재건축 부담금 없죠, 얘기 없어요. 당연히 없고 없어요. 그다음 초과이익 환수제 얘기 없으니까 네, 없어요. 야, 괜히 재건축 가느니 그냥 리모델링으로 밖에 답이 없으면 그냥 이쪽으로 가볼까 하는 단지들이 점차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규제가 시장을 이렇게 이끌고 있다. 네, 그렇게 보여지죠. 일단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재건축과 리모델링에 관련돼서 접근을 하실 때는 큰 원칙을 좀 가지고 접근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일단은 재건축하고 리모델링하고 그 적용받는 법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리모델링 같은 경우 주택법 적용을 받는데요. 어쨌든 뭐 다 차지하고서라도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 밀고 새로 짓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만 리모델링은 고쳐 쓰는 거예요. 고쳐 쓰는 거. 그래서 그 개념이 좀 다르고요. 또 하나는 재건축을 하고 싶어도 재건축을 할 수 없는 단지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왜 문제가 되냐면 현재 강 선생님 말씀하셨다시피 용적률이라는 거를 다 찾아 먹었기 때문에 이게 찾아먹은 정도가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지금 밀고 다시 질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어떤 개념이냐면요. 네. 90년대에는 서울의 아파트 용적률 350%씩 네. 받아서 졌어요. 근데 네. 서울시에서 지금 최고로 높게 받을 수 있는 용적률이 300%예요. 일반 주거 지역에서는 네. 3종 일반 주거 지역이 그것도 사실 서울시는 250%인데 재건축할 경우에 인센티브 소형 임대주택 짓는 조건으로 해서 용적률 늘어나는 거 갈라먹기 하고 있는 거거든요. 서울시가 일부 가져가고 조합 일부 그렇게 300% 맞추는 거거든요. 옛날에 350%로 졌어요. 네. 그 당시는 주택을 빨리 많이 지어서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는 게 지상 과제였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지금 350%로 지었던 게 재건축을 하면 300%로 줄어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34평이었는데 재건축 끝나면 25평으로 줄어야 돼. 일반 분양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지. 용적률이 줄어드는데. 그러니까 헐고 짓는 비용도 내가 다 내고 평수도 줄어들어야 돼요. 재건축을 어떻게 해? 맞아요. 예, 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그래서- 리모델링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예. 재건축이 수익성이 아예 안 나오니까 그냥 리모델링이라는 방식으로 선회를 하는 건데 일단 그럼으로 인해서 좀 바뀌는 것들이 있어요. 재건축은 투자 위주로 움직이는 시장이라고 보면 리모델링은 철저하게 실수요자 위주로 움직이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아직 좀 얘기하기 속단하기 이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리모델링 시장 자체가 아직 열린 적이 없잖아요. 제대로 열린 적이 없죠. 네, 그러니까 이게 리모델링이 투자에 있어서 어떤 무게감으로 바뀔지는 조금 어떤 지금 시범 지역들 지금 그리고 앞서 나갔던 대장 리모델링 단지들 있잖아요. 이런 데들 움직이는 거 보면서 예를 들자면 지금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 사업도 사실 어떻게 보면 두 번째 발자국이에요. 첫 번째 발자국은 뭐 옥수 극동 아파트라든가 아니면 이제 이촌동의 현대 아파트 리모델링 이제 이런 좀 규모도 있으면서 네. 대장들 하고 있는데 이쪽들이 리모델링을 통해서 어떻게 바뀌느냐 이제 이 결과물들을 가지고 조금 그런 말을 바꿔야 되겠다. 어.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랬습니다. 리모델링 이후에 뭐 어떤 편의성이라든지 어떤 뭐 이런 것들이 크게 개선이 된다 그러면 아무래도 가치가 좀 올라가겠지만 제가 이제 실수요자 중심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일단 리모델링 이후에 가격이 올라가긴 하겠죠. 근데 대부분 이제 실거주자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투자한 경우에도 가격이 올라도 어차피 또 임대할 거니까 결국 임대 가격 올려서 받는 건데 문제는 투자한 거 대비 임대 가격 얼마나 올릴 수 있느냐가 결국은 이게 관건이 될 거예요. 가이드라인.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하다 그러면 일단 돈이 안 들어가면 모르겠는데 네, 돈이 들어갔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재개발, 재건축도 입지에 따라서 수익이 달라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헐고 새로 지어놓은 아파트 가격이 비싼 동네는요 재건축을 하든 재개발을 하든 수익이 많이 남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지역은 재개발을 하든 재건축을 하든 가다가 엎어지죠. 힘들어서 추가 부담금이나 이런 것 때문에 리모델링도 결국 비슷한 형태가 될 거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성패를 가르는 건 입지지 않을까. 부동산에서 입진 당연히. 예, 그러니까 결국은 그래서 좋은 지역의 리모델링들은
또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비인기적들의 리모델링 해놓고 나도 별로 사람들이 이 동네에 뭐 리모델링한 새 아파트가 뭐 얼마나 매력이 있어라고 사람들이 생각한다고 하면 투자로서 또 약간 좀 외면받고 그렇죠. 그럴 그렇지 수도 있죠. 않을까. 예. 다만 이제 리모델링 한다더라 하면 관심은 좀 받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지금까지 리모델링이라는 게 어떤 굉장한 성공 사례를 통해서 어떤 큰 이슈를 가져간 적은 지금까지 없었다라는 거, 그리고 재건축 규제를 너무 심하게 하면 꼭 이쯤 되면 리모델링이 나온다는 거. 그다음에 또 하나 기대가 되는 부분은 일단 서울시에서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진행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던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제 본인들도 계산기 두들겨 볼 거 아니에요. 추정 분담금이라든지 무슨 안전진단 비용 뭐 이런 것들을 일부 서울시에서도 부담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 답 안 나온다고 할 경우에 리모델링은 해야 되겠고, 답은 안 나오고 이럴 경우에 한해서 아마도 인센티브를 제공할 가능성도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발이니까. 그리고 사실 서울 리모델링은 그나마 낫습니다. 이게 리모델링 기본 계획이 서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남, 안양, 얼마 전에 고양도 했어요. 수원, 6개였는데 아무튼 그렇게 지금 했거든요. 그러니까 90년대 5대 신도시가 90년대에 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들도 다 리모델링의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있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지역들 서울 집값보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더 안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거는 리모델링 비용은 똑같은데. 그렇죠. 리모델링 말 그대로 이주 금융 비용도 자기들이 부담해야 되는 거고 공사비도 내야 되는 건데 그러면 어느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할 거냐. 리모델링은 재건축이나 재개발처럼 세대수가 증가하는 것들이 그렇게 크게 많지 않은 건데 많죠. 결국 내가 우리 집수리 결국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 1억씩 들여서 집수리 한번 싹 같이 해요. 그거를 그냥 나는 내가 내 집 수리 뭐 5천만 원 들여서 할래. 왜 1억을 들여서 같이 전체 그렇지, 리모델링을 해? 그렇지. 난 난 싫어. 그러니까 그런 어떤 공통적인 이해관계에 기반으로 해서 가야 되는 건데 얼마나 활성화될지 지역별로 또 좀 차별화될 것 같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아무튼 이런 그런 지자체들이나 서울시가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거는 절대적으로 하라고 막 떠미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의 모델을 만들고 할 사람들이 있으면 이런 선례를 가지고 하라라고 해서 또 도시 계획 차원에서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원래 재개발도 그랬어요. 기본 계획 만들 그렇죠. 때 추진이 하라고 한 거 아니었어. 그렇죠. 만들어 놓고 사실 추진 주체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래서 지금 구역 해제들이 되고 있는 거니까요. 예. 자, 그래서 그렇게 오늘 크게 세 가지 이슈 한번 다뤄봤는데요. 여러분들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오늘 얘기를 통해서 이런 얘기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왠지 고품격 부동산 토크쇼인데 수다만 떤 거 아니냐 이런 말씀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저희가 이제 편안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방송의 취지라서 뭐 딱딱한 기사 신문 기사에 많으니까 아니, 또 쉬어가는 시절에는 사는 얘기도 하고 네. 쉬엄쉬엄 얘기하는 것도 좋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전 좋아요. 네. 그래서 옛날 지나간 얘기도 좀 하고 그리고 옛날 얘기 하면 부동산 얘기도 옛날 얘기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걸 통해서 반면 교사로 삼아서 앞으로는 어떻게 예쁜 그림을 더 그릴까, 어떻게 하면 내가 겪었던 시행착오를 우리 시청자들은 겪지 않게 할까, 뭐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얘기 다음에 한번 해주세요. 그럼. 뭔 또 해? 자, 우리 오늘은 여기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계속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소식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